모든 조직은 기업 이론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전략은 이런 기업 이론을 성과 창출로 전환합니다. 전략의 목적은 조직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해주려는 것입니다. 전략은 또한 기업 이론을 검증합니다. 무엇이 기회인지 전략이 있을 때에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기업의 전략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할지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라고 간주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5가지 현상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첫째,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 둘째, 가처분 소득 분포의 변화. 셋째, 성과의 정의. 넷째,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분열 사이에 점증하는 부조화가 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새로운 현실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전례는 없었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연령 분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인구의 감소로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에서 30년간 인구 문제는 모든 선진국의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혼란의 정치학이 될 만큼 현재로서 예측마저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가운데 제품과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율의 변화 또한 인구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관심 있는 단순 매출액 숫자보다 자신의 매출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실질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은 경제 순환주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추세 속의 변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세 속의 변화란 어떤 범주의 제품이 같은 범주의 다른 제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첫 10년 동안은 추세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비율적으로 성장한 가처분 소득에서의 지출은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건강 및 의료, 교육, 그리고 여가활동 부문입니다. 여가활동 부문은 이 넷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노동시간 덕분인 것이 가장 큽니다.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문은 정부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부문 중 그 어느 것도 자유시장 프리마켓에 속해 있지 않으며 가격 탄력적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의 이론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이 4가지 부문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다음 세대 동안 엄청나게 변할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장 부문들이 겪을 변화가 21세기에 어떤 산업 그리고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기업이 생각해 봐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기업이든 비기업이든 간에 그것이 속한 산업이 성장산업인지 성숙산업인지 또는 사양산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경영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에 대한 수요가 경제 또는 인구보다 빨리 성장하는 경우에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되어야만 하고 혁신의 주도권을 잡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산업은 적지만 핵심적인 분야의 고퀄리티와 저원가로 고객을 만족시킬 대비를 해야 하고 사양산업은 품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제품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기업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익히려면 조직들은 가처분소득 분포의 추세와 그 추세 변화의 근거의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모두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기업은 전적으로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은 한물 같습니다.
주주들은 2에서 30년 후에 경제적 보상을 필요로 합니다. 3장에서 다뤘듯이 기업은 점점 더 그 지식 피고용인의 이익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식작업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가치 보상 또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은 점점 더 성과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조직은 국제 경쟁력을 전략적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수 없다면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은 새로운 기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해당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가 설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자신에게 냉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전략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기초적 조건은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점점 더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지구촌화, 즉 글로벌해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정치적 국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복되는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돈과 정보가 만드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 재화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서비스나 사람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주의 경제, 그리고 민족적, 지방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뇌물을 받아들이지 말 것, 즉 경제적 현실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분야가 기업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어떤 기회로 보이는 것이 정치적 현실에 적합하다고 해도 그것이 전략적 목적을 앞당겨 달성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 성장과 확장은 정치적 관할권이 다른 곳에 있는 조직과의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 같은 각종 관계에 기초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은 외환 노출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논의된 현실들에 기초하여 기업은 새로운 현실을 심사숙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혼란의 시대에, 구조적 변화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변혁 시대에 어떤 기업도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